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벌써 태평양 전쟁 마지막 시간이네요. 1945년 8월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련이 갑자기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그때까지 소련은 태평양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와서 소련이 끼어든 이후에는 복잡한 내막이 있었죠. 바로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참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군의 저항이었죠. 태평양 곳곳에서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미군의 사상자도 날로 늘어나죠. 작은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애를 먹는데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넣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막강한 소련군이 도와준다면 그만큼 미군의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신뢰와 우호의 표시였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소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소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새로운 평화기구인 국제연합, 즉 유엔을 구성하는데 소련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태평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련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막연한 구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건강이 나빴습니다. 결국 종진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서거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꿈꾸었던 전후 평화의 실현에 차질 초래하고 냉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관문인 오키나와가 함락됩니다. 일본 지도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이호섬, 사이판, 티니안 등지에서 출격한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 본토를 차근차근 파괴합니다. 도쿄도 불바다가 되었죠. 그런데도 일본 지도부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조건 항복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죠. 여전히 일본 지도부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협력은 절대 오래 갈 리 없다.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반드시 소련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루즈벨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그럼 일본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황제 존속이었고 또 하나는 식민지 유지였습니다. 즉 태평양 전쟁에서 얻은 점령지는 모두 돌려주겠지만 그 전에 차지했던 조선과 타이완은 자신들이 지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확고했죠. 식민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워낙 강경하자 한 발 물러서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좋다. 타이완은 원래 중국 영토였으니까 포기하겠다. 하지만 조선은 누구의 땅도 아니지 않느냐. 조선만이라도 일본의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의 4개의 섬만으로는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후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라면서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이유였죠. 무조건 전쟁을 빨리 끝내기보다 미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 대신 트루먼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연합국 회담이 열립니다. 포츠담 회담의 목적은 원래 패전 독일에 대한 뒤처리와 함께 소련의 참전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기존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루먼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원자폭탄도 있는데 굳이 소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을 넌지시 알리면서도 더 이상 소련이 참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트루먼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오히려 스탈린의 경계만 사죠. 스탈린은 미국이 태평양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참전하기로 결심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단 한 발에 도시 전체가 사라지죠. 핵공포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스탈린은 부하들을 뚝 닥달합니다. 일본에 항복하기 전에 만주를 침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날 자정을 기해 만주 전역에서 거대한 소련군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병력은 무려 157만 명, 전차 5,300대, 항공기 4,500대에 달했습니다. 만주를 지키고 있던 일본 간동군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죠. 무기와 장비 역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간동군은 오랫동안 실전을 겪어보지 못했고 평화에 젖어 있었죠.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소련군 앞에서 간동군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소련군은 며칠 만에 일본 간동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만주를 휩습니다. 쿠릴 열도와 사일 남부도 함락되죠. 소련군은 여세를 몰아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합니다. 당황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만 논의했을 뿐 소련과 극동에서 서로의 세력권을 어떻게 나눌지 스탈린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뒤늦게야 트루먼은 참모들에게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주느니 반쪽이라도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39도선을 제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38도선을 제안합니다. 결론은 38도선이었죠. 그걸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이없게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지도부는 미국의 원폭 투하와 중립국이었던 소련마저 만주를 침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었죠. 비로소 일본 지도부는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천황 히로히토는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나 천황의 연설은 무모한 침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연합군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여 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졌고 더 이상 일본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 천황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죠. 심지어 항복이나 패전이나 말조차 없어 일본 국민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죠. 만약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1945년 11월부터 규수를 침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두 쪽으로 분단되었겠죠. 일본 지도부가 뒤늦게나마 이승을 찾은 덕분에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있었죠. 이후 냉전이 격화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 통치에 소련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민주주의 국가로 부흥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는 일본이 치렀어야 할 패전의 대가는 엉뚱하게도 우리 몫이 됩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고 5년 후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는 태평양 전쟁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태평양 전쟁은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시중에는 몇몇 중요한 전투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일본이 어째서 그런 강기 어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분석한 몇 권의 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에 끌려갔고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희생됩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였죠.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알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